안녕하세요. 배방고등학교 교사 윤석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수능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사회문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회문화 과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사회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과목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 사례에 대해서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고 또 분석하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사회문화는 흔히 학습량이 좀 적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은 개념과 이론을 현실 속의 다양한 사례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들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들도 이 학습 개념과 이론을 어떻게 사회 현상과 접목시킬까를 고민할 거고요.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잘 찾아서 분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항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을 학습할 때도 기출문항 분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사회문화는 개념과 이론이 적다 보니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또 문항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풀이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연습하려면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출제 문항 주제와 수능 등급 컷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사회문화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선생님이 사회문화 교육과정을 표로 정리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교육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에서 각 과목마다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하는가를 정리해뒀어요. 근데 이게 곧 출제 문항입니다. 결국에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항, 그 문항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문서를 한 번 정도 보는 것은 분명히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의 자세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요. 최근에 시행된 수능에서의 등급 컷을 정리한 건데요. 사회문화가 좀 쉽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등급 컷은 그리 높지 않아요. 즉 막 47점, 48점 혹은 경우에 따라서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이 나오거나 이런 과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문화가 분명히 좀 평이한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왜 등급 컷이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선생님 생각에는요. 요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타임어택이라고 하죠. 그 타임어택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능 사회문화를 준비할 때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공부를 하는 처음부터 시간을 재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어느 정도 개념과 이론을 숙지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병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 최저 충족 방법. 자, 첫 번째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최근 2개년 수능과 그리고 올해 있었던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으로 주로 출제되는 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죠.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게 자연현상인가? 사회문화 현상인가? 헷갈리게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어떤 사례를 자연현상으로 분류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 기가해상 많이 이야기하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이론을 다루는 건데요. 이 부분을 잘 알아두면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모두 알 것 같아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여기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쪽에 가서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죠. 이 연구 방법은 자료 수집 방법 혹은 연구 태도 및 윤리랑 융합해서 출제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도 길고 또 그 지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곤 합니다. 과거에는 이 연구 방법에서 주로 실험법이라던가 질문지법을 출제하면서 표본이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가 일반화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지를 어렵게 구성하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좀 독해력을 보는 문항들도 출제되죠. 예를 들어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 질문지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끝까지 문제를 읽었더니 문헌연구법. 이런 문제들을 좀 출제하고 있는 추세죠.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연구 방법은 밑에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던가 연구 태도 및 윤리와도 함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요소들을 각각 분리해서 공부하기보다는 한 번에 같이 합쳐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과 사회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 요소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우리 사회 명목론, 그리고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바로 그 두 번째 있는 거죠. 사회와 지위, 역할 갈등. 요즘에는 지문의 길이도 엄청 길고요. 드라마 대본이라던가 아니면은 상황을 여러 개 제시했는데 이 상황들이 막 섞여 있죠. 그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앞선 사례, 뒤에 있는 사례 막 다 섞여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독해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사례는 사실 정형화된 사례를 출제해요. 이 부분에서 전혀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게 어떤 지위인지 어떤 역할인지를 맞춰라 라고 하는 것, 어떤 사회 집단인지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모험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는 늘 보던 익숙한 사례들. 하지만 그 사례를 찾아내는 데까지의 시간, 즉 독해 싸움으로 이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 지문을 읽는 연습, 그리고 이 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유목화할 것인가,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 연습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탈 행동과 일탈 이론 또한 정형화된 이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고요. 다만 너무 반복돼서 출제돼서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특이한 형태의 앞에서 보지 못했던 문학 유형들을 좀 출제하곤 있죠. 그 다음 문화 파트인데요. 문화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 태도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 중학교 때의 학습 내용보다 아주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하위 문화라던가 대중문화, 대중매체의 문화 변동,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에 하위 문화와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내용 요소를 다른 내용 요소와 좀 섞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올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문화만 보기보다는 문화랑 엮어서 출제할 수 있는 내용 요소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한동안 대중문화와 대중매체가 출제되지 않았는데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번 다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런 문항들이었죠. 대중문화의 문제점이라던가 혹은 대중문화의 기능을 유추하는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사실 문항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요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긴장되는 시험장 상황에서 갑자기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요소도 출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올해 이 두 주제를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사하는 바가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 우리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가장 괴롭히는 영역이죠.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숫자들에 주목해 볼게요.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 사회문화 1등급을 가리는 도표문항이 출제되는 내용 요소들이죠. 한 2, 3년 전까지는 4문항씩 꼬박꼬박 출제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한 문제 덜고 3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표문항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항이죠. 그래서 표문항을 과거에는 좀 포기하고 갈까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 표문항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네,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버리고 가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을 좀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수가 좀 생겼기 때문인 거죠. 자, 사회 불평등 양상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건요. 과거에 성불평등으로 도표문항을 출제했던 부분인데 이제 최근에는 성불평등이 좀 출제되지 않았고요. 작년 수능에. 그리고 조금 더 과거에 출제했던 빈곤이 오히려 출제가 됐죠.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성불평등이라던가 빈곤을 아예 다루지 않았어요.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는다, 수능에서도 출제되지 않는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경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서 전략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에 따라 각자 좀 판단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파트가 또 고난도로 출제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적 소수자라던가 복지제도 이런 쪽 파트들도 과거보다 요즘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 추세인데요.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는 개념과 이론 그리고 표 분석이 함께 융합돼서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20번 인구부양비와 함께 가장 높은 문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과거에 풀었던 방법을 지금 똑같이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게 출제하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표 문제를 좀 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현대의 사회 변동에서도 보면 좀 과거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이 전지구적 문제와 지속가능한 사회.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됐는데요. 아까 우리 살펴본 대중문화와 같이 사실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출제를 평이하게 했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 유형으로 좀 꼬아서 출제할지는 모르는 거죠. 대중문화, 대중매체, 전지구적 문제 이런 내용 요소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좀 특이한 문제 유형이 나온다고 해도 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 문항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항은 사실 다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도 학교에서 보면 기출문제 분석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요거. 무엇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가리고 있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요 정도까지는 하고 있어요.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선지별로 막 분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무엇이 정답이고 오답인지 그리고 그게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아는 것은 기출문항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알아야 돼요. 즉 독해력을 갖춰야 됩니다. 갈등론의 특징을 말하는 건지 내가 풀어야 하는 게 갈등론의 특징인 건지 기능론의 관점에서 본 갈등론의 특징인 건지 엄밀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항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입니다. 그래서 긴 글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는 것 또한 기출문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문화는 문제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걸 하기 위한 거죠.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출문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유형도 분석할 거고요. 제시문도 분석할 거고요. 선지도 분석할 겁니다. 자, 모든
기출문항 분석을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줄 수는 없어서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좀 가지고 왔어요. 자, 문항 유형을 분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회문화의 개념과 이론은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좀 적다고 했죠. 그럼 문제 유형이 다양합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똑같이 당황해요. 그런데 내가 준비를 잘 해서 기존 유형이 좀 변형된 문항이 출제됐다라고 하면, 준비만 잘 해놨다라고 하면 이거 봤던 거야. 에이, 이 부분만 조금 바꿨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항 유형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항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응답을 비교하는 형태죠.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대로 문제를 보면 안 되죠. 교사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봤으면 교사가 어떻게 답했는가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응답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제시해줘요. 그래서 이런 문항이 출제되면, 그리고 이런 문항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서 분석했다면, 아, 교사의 발언부터 보고 가야겠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형성평가형 문항도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죠. 형성평가형 문항이 출제되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어떤 형성평가인지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채점 결과죠. 형성평가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채점했는가. 그럼 이 채점 결과를 보면 질문에 대한 정답 오답을 가려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다 제시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오른쪽과 같은 유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차피 수능에서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은 3개, 4개 정도 수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채점 결과는 결국 0점부터 3점까지일 거예요. 많아봤자 4점까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아니오로 이 제시하는 답변이 결국 일정한 경우의 수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제된 문항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 아, 예, 아니오가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에는 채점 결과가 이럴 거고, 아, 다 거기서 거기구나. 만약에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채점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몇 번 질문을 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겁니다. 자, 한동안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유형이에요. 왼쪽에 있는 유형입니다. 지위, 역할,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출제할 때 과거에는 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 집단 이런 것들만 출제했는데요. 지금은 장면을 이렇게 1, 2, 3, 4로 나눈 다음에 장면 2와 장면 3을 통해 을, 갑, 병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각각 다른 장면에 맞게 숨겨놔요. 그래서 장면 2에 분명히 갑이 나와 있는데 을의 지위를 장면 2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장면 3에는 분명히 을에 대한 설명을 쓰고 있는데 병의 지위 혹은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을 장면 3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문항을 풀 때 내가 앞에서 하나 놓쳤어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항을 풀 때는 문제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갑, 을,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과 조직을 바로 밑에 정리한다거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바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부터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보고 풀리는 문제라고 해도 갑, 을, 병 써놓고 갑은 이거고 을은 이 집단에 속해 있고 병은 이 조직에 속해 있네. 바로바로 옆에 표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서 복잡하고 긴 지문이 나와도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사실 1모듬부터 4모듬까지의 자료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서로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항 유형과는 조금 대비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화면에 제시해 봤습니다. 자, 기출문항을 분석하는 두 번째, 제시문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개념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맥락을 봐야 됩니다. 자, 지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교사다. 그 교사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는 교사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진짜 교사인 건지 교사를 꿈꾼 건지 이렇게 그 맥락을 통해서 지위와 역할을 파악해야 돼요. 이건 지위와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 요소 모두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독해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내는 문제에서도 결국에 이 맥락 속에서 사회 명목론인지 사회 실제론인지를 파악해내야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팁을 좀 주자면요. 이렇게 긴 지문 속에서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인가를 파악할 때 접속사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로 앞에서 막 설명한 것을 갑자기 딱 반전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로 필자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말하고 있는 화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간혹 갈등론에 대한 지문을 썼는데 사실 그 갈등론에 대한 지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기능론 입장인 거예요. 그래놓고 필자의 관점에 대해 옳은 설명을 찾아라라고 하면 갈등론의 입장이 아닌 기능론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 변동이론 파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는데요. 결국에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진화론에서 어떤 제시문으로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제시문으로 순환론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맥락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다른 제시문을 출제하죠. 하지만 제시문 안에서 결국에 계속 돌고 있다, 있었던 일이 또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건 순환론이네,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시문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 1번 문항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항에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이거 자연현상이야 사회문화현상이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어와 서술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위협당한 게 누군가? 상승한 게 누군가? 고갈된 게 누군가를 보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이것 또한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를 분석하는 건데요. 사회문화는 사실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는 정형화된 서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유목화해서 정리하면 나만의 비법 노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지간한 문제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자, 가참축적, 당위법칙, 보편서 특수성, 확실성, 자,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됐죠. 그러면 자연현상은 이렇게 얘기하네, 사회문화현상은 이렇게 얘기하네, 반복된 단어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네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한다,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사회금에 존재한다. 이렇게 똑같은 선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가요.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평가원이에요. 최근에 기출문항은 조금 다른 선지를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결국에 그 이론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분석하면서 정형화된 표현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노트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개념과 이론을 묻는 문제를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탈 이론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관료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선지를 분석할 때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뭐에 비해 그리고 뭐뭐와 달리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다 알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표 문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제시했던 표 문항을 어디서 출제했는지 자, 표로 정리한 건데요. 요즘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성불평등으로 최근에 출제를 안 했다고 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출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표문항은요. 내용 요소가 달라도 푸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10년 전 문제도 상관없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문화 표문항을 따로 모아서 표문항만 어떻게 푸는지 계속 반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표문항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먼저 수와 비율을 비교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흡연율을 남자와 여자의 흡연율을 비교하는 거 가능하죠. 누가 더 흡연율이 높은지. 하지만 흡연자 수 비교할 수 없죠. 그 이유는 집단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단서에서 만약에 집단의 상대적 크기를 알려줬다고 한다면 흡연자 수 비교 가능하죠. 자, 수와 비율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100%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이 문항이라고 한다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유목화를 해봤는데요. 농촌 지역의 중조리아, 고졸, 대조리아를 묶은 즉 학력으로 묶은 요 하나의 집단이 100%인 거고요. 농촌에 사는 남성과 여성을 합친 이 성별로 묶은 이 집단이 하나의 100%인 거죠. 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100%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지금 이 문항은 합치면 100%인 비율을 제시했기 때문에 눈에 딱 띄죠. 그런데 이런 문항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항은 아무리 가로 세로 합쳐봐도 100%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100%의 값이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전체 남성 인구, 전체 여성 인구, 전체 인구.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죠. 물론 실제 이 문제가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잘랐는데요. 아주 작은 글씨 단서로 이야기를 해주긴 해요. 무엇이 100%인지. 그런데 문제만 딱 봤을 때는 100%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표를 보면요. 행과 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나서 100% 값이 뭐지? 혹시 작은 글씨로 적힌 단서에 안 써있나? 이런 걸 먼저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화율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T시기에서 T 플러스 1시기로 대학교 진학률 5%포인트가 증가했죠. 마찬가지로 T 플러스 2시기로도 5%포인트가 증가했죠. 하지만 이는 6.25%의 증가율과 5.9%의 증가율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몇 %포인트가 증가했느냐와 증가율이 어떠하냐가 분명히 다르죠. 이거 여러분들이 표문항을 조금 풀어본 친구들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놓치고 갈 수 있어요. 왜냐?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라는 압박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변화율을 가지고 선지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문항에 대비하기 위한 팁. 숨겨진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계산식을 적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의 계산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거죠.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상대적 크기. 위에 표에서는 이건 안 알려줬는데요. 근데 밑에 있는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는 곱하기 100을 한 거네. 그럼 분모를 100이라고 두면 분자의 상대적 크기가 나오겠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적혀있는 이 표에서도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 부양 인구의 상대적 크기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부양비 문제가 나오면 문항에서 제시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함께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건데요. 표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자. 선생님이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표문항은 절대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수리적인 사고를 조금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자신감을 갖고 표문항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수능, 사회문화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마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담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힘을 내자. 자, 배방고등학교 윤석지였습니다.